공교육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수험생들의 동요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한편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국내 천일염이 동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말 우리 천일염도 오염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신고가 해마다 2배 넘게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을 돌아보면서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수능 시험에 대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출제하라고 했습니다. 교과 과정에 없는 걸 내니 사교육 시장만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그럼 올해는 물수능이냐? 또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변별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능까지 불과 153일. 그래서 올해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시작은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4시간 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해당 대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을 예시로 들면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난이도가 낮은 수능, 이른바 물수능을 예고한 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사교육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추가로 냈습니다. 대통령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면서 새삼 공정한 변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과목 융합형 문제 등이 수능에 나오는 건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문제 난이도를 거론했습니다. 2번에 걸쳐 대통령 발언이 정정되면서 입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충 설명을 한 것일 뿐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 올해 수능은 그럼 어떻게? 혼란이 큰데 오늘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시장 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란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이 부총리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최근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기조가 반영되지 않자 담당자의 문책성 인사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질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몇 달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했습니다. 사교육 업계와 교육당국 간 이권 카르텔 때문에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올해 수능 난이도입니다.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 수능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교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수능은 153일 남았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공부 계획이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교과서에서만 낸다면 내신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교과서를 달달 외우기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건데 수능의 취지와는 약간 안 맞다고 난이도가 평이해지면 등급 컷도 많이 걱정이 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게 걱정입니다. 갑자기 발표된 거잖아요. 뭐 예고가 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 또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도 좀 걱정스럽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비문학도 진짜 사회 경제 이런 많았어서 좀 어려웠어요. 진짜 반수할 의향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수능은 흐름과 경향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뀐다고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배양진 기자와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일단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궁금하실 텐데 어제 오늘 나온 수능 관련 발언들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대변인실에 나서서 윤 대통령의 발언 여러 줄을 더 덧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부총리의 브리핑엔 있었는데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있던 파란색 변별력이 빠졌네요. 네, 변별력이란 표현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게 맞다.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라는 오해 섞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예. 결국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브리핑이 또 나왔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본질이 아니다. 변별력은 공정한 변별력은 기본 전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변별력도 있고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이게 디테일로 가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결국 쉽다 어렵다로 정리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뭔지는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이 그러니까 여러 번 브리핑으로 보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것 역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시작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학부모 단체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와 수기를 서둘러 달라는 뜻이었다고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가 결국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최대 69시간 노동제 논란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말한 걸 두고 이게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나 강요가 대통령의 말을 뚝 잘라서 브리핑한 뒤에 논란이 생기면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의 말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살짝 언론에 흘리거나 떠보는 그래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작은 정부와 또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지향해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외부에 공표되기 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 간소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관 부서가 꼭 아니더라도 정무나 홍보 등 여러 부서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오해될, 곡해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 뒤에 실제 공표되는 문구를 최종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해 보니 큰 방향성만 간단히 브리핑한 것이었다라면서 이렇게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논란이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히 검수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곧 방류할 걸로 알려지면서 소금 산지도 비상입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만큼의 소금이 그날 다 팔리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잘 팔리고 값이 올라도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전남 신안 염전을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다란 소금판마다 하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떼약볕 아래 소금을 모으고 거두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창고에선 포대에 담은 천일염을 대형 화물차에 쉴 새 없이 싣습니다. 저장 창고 천일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 염전에서는 소금이 20kg 기준 하루 평균 10,000포대 정도가 생산되는데 최근에는 그 양만큼 하루에 다 팔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잦은 비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미리 사둬야겠다 그런 마음이. 도소매 가게에선 천일염을 들이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엄마도 주고 형제 자매들 이래 갈라 먹는다고 막 30포씩 시키고 20포씩 시키고. 새로 주문을 해도 언제 들여올지 모릅니다. 산지에서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밀려 제때 배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산지 기준 20kg 14,000원대였던 게 23,000원대까지 6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산 햇소금은 소금물을 3개월 이상 빼야 해 다음 달에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수입산이 혹시 들어올까 봐 그래서 저희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 저희도 걱정이에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소금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천일염이 바닷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방류가 되면 오염수가 그러면 그 천일염도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나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주장처럼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정화한다면 세슘 같은 방사능 물질은 걸러지고 천일염이 오염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며칠 전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알프스가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프스 설비가 이렇게 몇 차례 고장 난 적이 있다는 거는 정부도 인정을 했죠. 네, 오늘 정부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죠. 팩트는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키인지를 중심으로 한 그 시찰 단위 설비 부식이라든지 그 전처리 설비 필터 문제라든지 또 배기 필터 문제 등 그 8건 사례들을 세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어떤가요? 삼중수소는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히 희석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제주로 오는데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충분히 희석될 수 있고요. 또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게 유입될 경우 우리 해역의 현재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삼중수소 자체는 물과 같은 수분입니다. 천일염을 만들 때 바닷물을 증발시키는데 삼중수소도 이때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희석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 해류 움직임 같은 게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86번 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검사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이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횟수를 훨씬 늘리고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렸습니다. 엊그제 5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한 중심에 있는 강기혁 씨와 주식을 함께 사고 판 VIP 리스트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견 식품화학업체 창업자, 또 한때 슈퍼개미로 불린 전직 카이스트 교수,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거론되는데요. 이들이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강기혁 씨가 스스로 밝힌 주식 투자 규모는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강 씨 측근이라 밝힌 제보자는 이 투자금을 댄 VIP 리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여든 그 오너예요. 카이스트 김뉴스로 관련돼 있을 거예요. 상장사 2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보자는 이들이 이번에 폭락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종인 통정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몇백억 정도의 대형 방지를 갖다가 지금 인수한다고 주주 주가를 이 사람들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냥 그 통정 매매를 해서 그 주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강 씨는 이들 3명과 함께 투자했던 건 맞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5년째 저랑 교류하고 계신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시죠. 부장님은 계속 매수만 하셨죠. 그저께 폭락할 때도 매수하셨을걸요. 오 대표는 법인 자체로 이제 저랑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한번 해줬다가 자기들 사정 때문에 한번 팔고 나갔고요. 한때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렸던 전직 카이스트 교수는 소액을 투자한 건 맞지만 통정 매매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한 2,000원씩 사주는 건데 그냥 사고 파는 거지. 취재진은 S사 회장과 C사 대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강기혁 씨는 갑자기 돈줄을 조인 증권사들 때문에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정작 강 씨는 주가 폭락 닷새 전쯤 사무실에 있던 짐을 다 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무실은 강 씨의 VIP 리스트에 있는 투자자 회사의 한켠에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가봤습니다. 강기혁 씨 사무실은 이 빌딩 안에 있습니다. 강 씨의 VIP 리스트에 있는 투자자 회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곳입니다. 강 씨와 함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 씨가 대표인 C사와 자회사 D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강 씨 사무실은 두 회사 사이에 있는데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쯤 빠진 것 같아요. 임대를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빌려서 쓰고 계셨는데 이번 주에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5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닷새 전쯤에 사무실을 치운 겁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활발하게 투자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계시는 그분은 항상 계셨던 거고요. 투자자들이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사무실에 짐을 모두 뺄 때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검찰이 압색을 왔나요? 아니요. 전혀 안 왔어요. 연락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야 이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발사했지만 실패한 우주 발사체 잔해를 서해에서 오늘 인양했습니다. 천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 잔해를 분석하면 북한의 로켓 기술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입니다. 겉에 천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름 만에 물 밖으로 꺼낸 북한 발사체 잔해입니다. 우리 군은 바깥에 나와 있는 배선과 내부 구조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발사체의 기술력과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천리마 로켓에 인공위성 만리경 1호를 실어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첫 번째 분리에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실패 원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 잔해를 발견했지만 예상보다 부피가 커 곧바로 인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길이 12m에 달하는 원통형 발사체는 수심 75m 뻘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를 인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양쪽 끝과 가운데 갈라진 틈새에 고리를 걸어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곧바로 평택의 해군 함대로 옮겨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양된 잔해는 북한의 로켓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함정들도 인근 해역에서 인양 작업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인 미시건함이 약 6년 만에 공개적으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사정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입니다. 지난 4월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이지만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입항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경선 자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익법인인 먹사연 돈이 송 전 대표 캠프의 밥값으로도 쓰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황은 이정근 씨의 녹음 파일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1년 5월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로 뽑힌 직후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언급합니다. 용수가 이제 돈을 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가 만들었고. 먹사연 회계 담당자 박모 씨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립니다. 밥값 얘기도 나옵니다. 밥값이며 이런 계산들도 다 했고. 먹사연 돈이 송 전 대표를 위해 쓰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격에는 정말 송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후원금 출처도 말합니다. 송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후원하고 뭐 이런 거 자기가 받고. 먹사연은 통일부 소속 공익법인으로 후원금은 연구를 위해 써야 합니다.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컨설팅비와 캠프 사무기기 대여료 1억여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 관계자들의 밥값을 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중국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초청으로 티베트 지역을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인권 탄압 논란으로 늘 민감한 곳이죠.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이 중국의 선전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의원들은 문화교류 차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어제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 7명이 티베트 지역이 포함된 시좌 자치구를 찾았습니다. 1950년 티베트를 강제 병합한 중국은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했고 달라이 라마를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인권을 탄압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외부인이 티베트 지역을 방문하려면 중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초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가는 것이고요. 다른 국제 전람회이기 때문에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티베트 인권 탄압이나 영토 분쟁 문제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용하려고 초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나치 선전 행사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이관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외교 책략 지원 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와 무관한 문화 교류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막 행사에 또 한국 대표에게 연설 기회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도 잡혀 있고 문화관광 교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는 건강했지만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의 팔을 비틀었는데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노인 다리 여기저기는 움푹 패였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썩어 들어가 허연 뼈가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던 80대 노인이 석 달 만에 다리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보도한 정동실 씨 사연입니다. 올해 1월 경기 시흥 한 요양원에 들어간 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보도한 지 3주도 안 돼 노인은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운구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묘지 위에 젊은 시절 사진을 올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같은 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또 다른 노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이 베던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걷어냅니다. 팔로 툭 치면서 자세를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기저귀를 갈다 노인이 팔을 내리자 잡아 누르고 비틉니다. 피부가 완전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인조 피부를 붙여갖고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
노인은 숨지기 직전까지 경찰을 불러달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이 두 노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건강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걸어서 다니시고 고기도 먹으러 가고 힘도 너무 좋으셔갖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학대를 의심하지만 명확히 밝히긴 어렵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그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요양원에서의 노인 학대는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먼저이지만 시스템도 좋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들 수가 너무 많아졌고 정부의 규제나 감독은 미치지 못합니다. 또 예산도 늘 그렇듯 부족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옷을 내리자 어깨에도 피멍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노인은 넓적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처럼 노인 학대 피해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는 2021년 기준 2,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년 대비 148.3%가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 한 명에게 돌아가는 보호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민간시설 상황은 열악합니다.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서 밤에 혼자서 20명, 30명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돌봐야 하는 노인 수가 많아질수록 학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노인 수는 10명 아래로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입주를 하게 됐어요. 오늘 입주 신청을 하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어요? 4년, 기간상으로 4년 정도 걸립니다. 지원이 몰리면서 사실상 노인들로선 선택지가 없습니다. 추적해도 3년 이상 돼야 되지 않으실까요? 현재 기회가 400명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당장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만이라도 면하자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오늘 KTX 모습입니다. 명절 때나 볼 법한 풍경인데 오늘 그랬습니다. 코레일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고 일부 열차로 승객들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객실 복도 짐칸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발을 내딛기도 힘듭니다. 통로와 연결칸 바닥에도 승객들은 빽빽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35분쯤 행신역과 서울역 사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열차에 승객들이 몰렸습니다. 화장실 있는 거기에 바닥에 앉아서 왔어요. 앞으로도 못 걸어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딱 그 자리에만. 서대전역에서 예정보다 16분 늦게 도착한 이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용산역에선 항의가 이어집니다. 아니 열차가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무슨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공급은 사고가 난 지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5시 4분쯤 복구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KTX 27대, 일반 열차 15대가 최대 3시간 20분까지 지연됐고 승객들은 금요일 오후를 망쳤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택시가 신호위반하다가 택배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30대 청년인 택배기사는 새벽부터 일을 나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정지 신호가 들어온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선에 맞춰 멈춰섭니다. 그런데 흰 택시 한 대가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다음 순간 제신호의 교차로를 지나려던 1톤 트럭이 이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신호를 어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트럭은 충격에 튕겨져 나가 대각선 방향 인도위 입간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소리가 워낙 크게 나서 내다봤더니 그때는 이제 트럭은 튕겨 나와가지고. 트럭 운전자는 택배 일을 하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그 문 여는 그 작업할 때 그 문을 못 열어가지고 그 애 먹었잖아요. 택시기사는 20대 남성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택시에 친구 둘을 태웠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만삭의 한인 아내가 숨졌죠. 한순간에 아내와 뱃속 아이를 잃은 남편이 JTBC의 심경을 전했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애틀 벨타운의 식당 앞 꽃과 추모글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한인 부부가 출근을 위해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갑작스런 총격을 당했습니다. 만삭인 아내는 머리와 가슴 등에 4발의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태아는 응급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곧 숨졌습니다. 남편도 팔에 총을 맞았지만 회복 중입니다. 순식간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된 남편 권모 씨는 JTBC에 아직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해 당시를 회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평소 부부와 가까웠던 한 지인은 두 사람은 늘 웃으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줬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부부와 일면식도 없었던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증오범죄보단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낮에 시애틀 번화가에서 벌어진 총격에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오늘도 지나왔던 길인데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중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졸음운전이 문제였는데 학생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가 완전히 깨졌고 운전석은 뜯겨나갔습니다. 트럭 앞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견인차는 망가진 버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6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나들목 근처에서 관광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버스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에 차가 가능을 받았는지 하여튼 와서 정신 못 차리겠어. 사고 장소는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입니다. 길이 좁은 데다가 사고 위험에 주의하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8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입니다.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달리다 사고를 낸 60대 기사는 경찰에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맨 뒤에 오면서 깜빡하고서는 그냥 앞에 버스를 박은 거야.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쭉 밀린 거죠, 다 나머지는. 이틀 전 강릉에서도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2학교 3학년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학생 5명이 다쳤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한밤중에 말 2마리가 도심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승마장 문을 부수고 뛰쳐나온 건데요.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가로등 켜진 도로 위를 말 2마리가 나란히 달립니다. 보조를 맞춘 듯 앞서가고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대저동 도로에 말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했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30분 동안 포위 작전을 펼쳐 붙잡았습니다. 순찰차 4대, 소방차량 2대, 한 2km 정도 몰아가. 도로를 질주한 말들이 부산 신항과 공항을 오가는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충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나타난 건 인근 승마장에서 지내는 은퇴 경주마들이었습니다. 내 타는 말은 내 수벌이 가축이라서 죽었어. 근처 승마장에서 말들이 가출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마리가 도로로 뛰쳐나와 차량 2대와 부딪혔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한 마리가 공원을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가출이 이어지자 말들이 지내는 마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야구방망이 안에서 또 자전거 안장 속에서 수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해외에서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하얀 스펀지를 뜯어냅니다. 은박지로 감싼 뭉치가 나옵니다. 마약류인 케타민입니다. 자전거 안장 속에 숨겼습니다. 알루미늄 야구 배트 속에선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뜯어내면 이 안에 이제 당연히 알루미늄 배트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길쭉하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일당 10여 명은 항공 특송화물 속에 이런 식으로 마약을 숨겨들여 왔습니다. 국내에선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약 택배를 보냈습니다. 공범은 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찾아갔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과 케타민은 1kg을 넘겼습니다. 3만여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잡아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있는 총책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마약 단속을 강화해 마약 사범 3,600여 명을 잡아들였고 90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20, 30대 청년 교사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때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달라는 건데요. 학생들의 인권과 또 교권을 어떻게 하면 모두 지켜갈 수 있을지 임예은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오늘 모인 2030 청년 교사들은 흔들리는 교권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신고가 많아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도 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급식 지도하는 것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사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었다고 답했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교사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직관이 투철한 교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라는 일부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일부 교사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져 체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열차에 타는 승객들에게 매일 안내방송으로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꼽는 방송왕으로도 뽑혔는데요.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천직이지만 여전히 긴장됩니다. 서울 6호선 지하철 열차를 모는 김정주 기관사. 꼼꼼히 점검하고 몇 번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뛰어 타시는 분이 계셔서 순간적으로. 열차가 안정된 구간으로 들어서자 숨을 돌리고 마이크를 듭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작한 계기는 기관사 초년병 때 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청차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안내 방송을 해드렸더니 진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게 방송의 힘이구나. 이제는 안전 운행도 방송도 베테랑입니다. 공부 부담이 컸던 대학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고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쳤던 중년 남성은 위로를 받습니다. 지치고 그런데 그런 멘트 나오면은 그냥 위안이 좀 된다고 해야 되나? 홈페이지엔 칭찬글이 가득합니다. 기관실 문을 두드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똑똑하시면서 그 두유 음료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각박하고 불안한 요즘 기계음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목소리를 승객들은 반깁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든요. 좀 방송을 해드리면 지금 안전한 상황이구나. 김 기관사는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방송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 열차 이용하시는 동안만큼은 진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루 5시간 혼자 기관실을 지키는 고독한 일이지만
김 기관사도 방송을 하며 승객들과 함께한다고 느낍니다. 아직 세상은 같이 살만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청년이 세계 큐브 대회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고 처음 큐브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이슈로 만나보시죠. The atmosphere was electric. Everybody knew that he broke the record, and I think partially everybody was in shock. 스포츠 뉴스입니다. 허재 농구단이라고 불렸던 고양 대의원이 결국 프로농구에서 퇴출됐습니다. 팀을 4강에 올리고도 월급도 받지 못한 선수들은 황망하기만 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가장 치열하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선수들은 굶주린 채 뛰었습니다. 2월부터 돈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밥 먹는 것도 저희가 이제 사비로 사 먹었고요. 그리고 신발도 사서 신었고요. 팬들이 보내준 도시락을 먹고 뛰며 기어이 팀을 4강까지 올려놓고도 오늘 허망한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KBL은 고양 대의원 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했습니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구단 제명은 처음입니다. 테러 점퍼스가 장기적으로 가지 못할 거라는 그 우려와 쭉 지켜봐 주시면 이게 정말 이제 나중에 좋은 구단이고 정말 튼튼한 구단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출범 초기 농구 대통령 허재를 앞세웠지만 고양 대의원은 돈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농구를 갈 성적은 충분한데 가입비를 제때 못 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내 실수한 게 실무적으로도 좀 이렇게 내가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농구가 좋아서 그냥 간 거 외에는 없으니까. 시즌이 끝나고도 넉 달치 넘게 밀린 임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선수들입니다. 인수할 새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9개 구단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연맹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돈을 주지 않은 구단을 향해 선수들은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기상센터입니다. 햇볕이 정말 따가운 하루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중국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주말과 휴일엔 더 더워지겠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예상되는데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적으로 하늘의 모습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에서만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34도 등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까지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엔 서울 낮 기온 33도, 다음 주 월요일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 이렇게 때이른 폭염이 걱정되신다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삼림욕으로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엽록소양이 많아지는 여름에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산림욕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의 효과는
혈압을 낮춰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또 면역력도 높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피톤치드는 나무에서만 나올까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존재를 하는데요. 피톤치드의 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나무 숲 같은 경우는 세제곱미터당 하루 평균 농도가 3.1 마이크로그램으로 편백나무 숲보다는 조금 낮고 소나무 숲보다는 높은 정도입니다. 아울러서 숲에서 산림욕 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